왜 어떤 문명은 죽은 뒤를 걱정하며 미라를 만들고 어떤 문명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을 노래했을까요? 4대 문명이라 불리는 인류의 위대한 시작. 그 운명을 가른 비밀은 바로 그들이 살았던 땅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구석기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끊임없이 떠돌았습니다. 동굴에 살며 뗀석기로 짐승을 사냥하고 과일을 채집했죠. 그들은 동굴벽에 알타미라나 라스코 동굴벽화 같은 그림을 그려 사냥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처럼 가슴과 엉덩이가 강조된 조각을 만들며 다산과 풍요를 꿈꾸기도 했죠. 그러다 약 1만 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신석기 혁명입니다. 인류가 돌을 정교하게 갈았으며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떠돌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은 비옥한 강가에 움집을 짓고 모여 살며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정착의 규모가 커지면서 드디어 문명이 탄생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막을 올린 곳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이 땅은 사방이 뻥 뚫린 개방적인 벌판이었습니다. 비옥하지만 지키기는 너무나 힘들었죠. 사방에서 이민족들이 매일같이 쳐들어와 주인이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아무르인들이 차례로 이 땅을 차지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후 세계가 무슨 소용이야?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런 절박한 현세적 마인드가 인류 최고의 문학 길가메시 서사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영생을 얻으려 고군분투하던 길가메시 왕조차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는 충고를 듣게 되죠. 이들은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함무라비 법전을 세웠습니다. 또한 달의 변화를 읽는 태음력과 60진법을 사용하며 철저히 현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1분 60초, 1시간 60분의 기원이 바로 이들의 치열했던 현재입니다. 반면 나일강이 선물 이집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양옆은 끝없는 사막이고 앞은 거대한 바다인 천혜의 요새였죠. 외적의 걱정 없이 수천 년간 통일 왕국이 지속되니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복이 죽어서도 계속되면 좋겠다. 영원한 삶을 갈망한 그들은 시신을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고 영혼이 돌아올 집인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죽은 자가 오시리스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돕는 안내서인 사자의 설을 쓰고 종이의 어원이 된 파피루스에 상형 문자를 남겼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의 움직임을 담은 태양력과 십진법을 사용하며 그들은 영원을 설계했습니다. 현재의 모든 것을 건 메소포타미아와 영원한 안식을 꿈꾼 이집트. 지형이 만든 이 팽팽한 세계관의 대결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 강가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질문 속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4000년 전 고대 도시에 정교한 배수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현대 도시 공학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인류 초기의 하이테크 문명,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고대 인도의 문명은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지대인 인더스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앞선 계획도시였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고 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벽돌로 쌓은 견고한 성벽 안에는 포장도로가 깔렸고 각 집마다 완벽한 배수시설과 공중 목욕탕이 갖춰져 있었죠. 그들은 청동기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고 동물 모양을 정교하게 새긴 일각수 인장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인장이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4000년 전 이미 두 거대 문명 사이에 활발한 국제 무역이 있었다는 증거죠. 하지만 이 찬란했던 도시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북방에서 내려온 새로운 세력 아리아인의 등장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이었던 아리아인들은 철제 무기와 전차를 앞세워 인더스강 유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의 도시를 파괴하고 점차 동쪽, 비옥한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하며 정착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독특한 신분 질서인 카스트제가 탄생합니다. 소수의 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이 시스템은 사회를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최상위 계급 브라만, 정치와 군사를 맡은 크샤트리아, 생산을 담당하는 바이샤, 그리고 가장 낮은 계층인 수드라까지. 특히 아리아인들은 이 집의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종교를 끌어들였습니다. 자연현상을 찬미하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담은 경전 베다를 만들고 브라만을 중심으로 하는 브라만교를 확립했죠. 브라만교의 경전은 베다다. 이 간단한 공식 속에 고대 인도의 통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인더스강의 첨단 도시 문명은 사라졌지만 겐지스강에서 시작된 아리아인의 종교와 신분, 질서는 오늘날 인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사라져도 정신의 유산은 남는다는 사실을 고대 인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에 새긴 기이한 문자가 거대 제국의 시작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동양 문명의 거대한 뿌리, 중국 황허 문명은 신비로운 전복 신앙과 독특한 정치 체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문명은 비옥한 황허강 유역에서 발전했습니다. 기록상의 첫 왕조인 하나라를 거쳐 본격적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상나라였습니다. 상나라의 정치는 한마디로 신권 정치였습니다. 왕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거북의 등껍질이나 짐승의 뼈를 태워 그 갈라진 틈을 보고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자의 기원이 된 갑골문입니다. 철갑상어를 기억하세요. 갑골문은 상나라입니다. 하지만 상나라의 신비로운 통치는 서쪽에서 일어난 주나라에 의해 마감됩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호경의 자리를 잡으며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땅이 너무 넓어지자 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넓은 땅을 혼자서 어떻게 다 다스릴까?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봉건제입니다. 봉주르를 기억하세요. 봉건제는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왕은 수도 주변의 직할지만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먼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삼아 땅을 떼어주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제후들은 그 대가로 왕에게 군사적 의무와 공무를 바쳤죠. 이는 피가 섞인 가족 중심의 혈연적 질서, 즉 종법에 기초한 통치였습니다. 또한 주나라는 천명사상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린다는 이 논리는 이후 수천 년간 중국 황제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주나라도 기원전 8세기경 견융족의 침입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주 왕실은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부터 왕의 권위는 추락하고 제후들이 힘을 겨루는 전쟁의 시대,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갑골문에 담긴 신비로운 믿음과 봉건제가 만든 질서. 중국 문명은 이 기초 위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철갑상어와 봉주르, 이 두 단어 속에 동양 문명의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견고한 질서가 단숨에 무너지고 오직 힘만이 정의가 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암흑기였지만 역설적으로 동양 철학의 찬란한 황금기를 만들어낸 시대. 바로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혼란의 서막은 참으로 굴욕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중심이었던 주나라는 북방 민족인 견융족에게 수도 호경을 탈탈 털리고 맙니다. 결국 왕실은 동쪽 나급, 지금의 로양으로 쫓기듯 천도하게 되는데 이를 역사에서는 동주시대라고 부르죠. 이때부터 왕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각 지역의 제후들이 너도 나도 내가 진짜 천하의 주인이다라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초반인 춘추시대에는 그래도 예의상 주나라 왕실을 받든다는 명분이라도 내세웠습니다. 내가 힘을 키우는 건 주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야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가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는 주나라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 오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는 처절한 전쟁의 시대가 수백 년간 지속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필사적인 노력은 인류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무겁고 귀했던 청동기 대신 가볍고 날카로운 철제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우경과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량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자 자연스럽게 상업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시장에는 칼 모양의 화폐인 도전과 삽 모양의 화폐인 포전 같은 청동화폐들이 활발하게 유통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태어난 가문이나 신분이 아닌 실질적인 부와 개인의 능력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진정으로 완성한 건 생각의 힘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가족의 도덕과 예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자의 유가, 인위적인 모든 질서를 거부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라는 노자의 도가, 그리고 차별 없는 보편적 사랑과 평화를 외친 묵가의 묵가까지. 특히 인간은 본래 악하니 엄격한 법과 보상,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상한과 한비자의 법과 사상은 이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른바 제자백가라 불리는 이들의 치열한 끝장 토론은 수천 년 동양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혼란이 깊을수록 지혜는 더 밝게 빛난다는 역사의 교훈. 춘추 전국시대는 바로 그 인간 지성의 정점을 보여준 시대였습니다. 전쟁터의 먼지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수백 년의 분열을 끝내고 마침내 중국 차이너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기원을 만든 인물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뒤 수도 셰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거대한 제국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은 단순히 영토만 합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자율권을 주던 과거의 봉건제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전국을 군과 현으로 직접 나누고 중앙에서 관리들을 파견해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제국의 끝까지 전달되게 만든 것이죠. 또한 나라마다 제각각이라 장사를 방해했던 문자, 도량형, 화폐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심지어 전국 도로를 정비하면서 수레바퀴의 폭까지 똑같이 맞췄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철도의 궤도를 통일한 것과 같은 엄청난 물류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법과 사상에 반대하는 유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책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산채로 묻어버린 분석행유는 그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흉노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고 거대한 아방궁과 시황릉을 짓는 등 끝없는 토목 공사에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결국 진시황이 죽자마자 진승오광의 난이 터졌고 진나라는 통일 15년 만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그린 설계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물려받아 제국이라는 튼튼한 집을 완성한 주인공이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초기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묘하게 섞은 군국제를 실시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황제 한무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의 공식 학문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무력으로만 다스리던 제국의 충과 효라는 도덕적 명분을 입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토벌하고 장건을 머나먼 서역으로 보내 그 유명한 비단길 실크로드를 열었습니다. 고조선과 남어를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한 한무제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전매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립된 유교 질서, 관료 시스템, 그리고 체륜이 개량한 종이제 지술은 이후 2000년 동양 역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진나라가 거대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한나라는 그 위에 색을 입히고 단단한 기둥을 세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중국의 정체성을 완성한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